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71살 김진수입니다. 저는 30해 넘게 철물점을 운영하며 한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입니다. 누구에게 대단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제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아이들 공부시키고 가족 먹여 살리고 매일같이 단골 손님들과 나누는 말 한마디에 위로받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엔 가난했고 젊을 땐 치열했고 중년엔 자식들 키우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야 겨우 숨 돌리며 살아보려는 찰나 인생의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전 아내와 함께 칠순을 맞아 생애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여행은 자식이 효도라며 마련해준 뜻깊은 선물이었습니다. 출발 전엔 설렘으로 가득 찼고 이제 우리도 이런 데 와보는구나 하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에서 우리는 낯선 도시 한복판에 아무 말 없이 버려졌습니다. 저의 이 사연이 누군가에겐 작은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위로나 조언의 댓글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1954년 겨울 경기도 시흥의 한 시골 마을에서 8식구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방 하나짜리 초가집에서 형제들과 뒤엉켜 잠을 자고 겨울이면 군불도 제대로 못 지펴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을 청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 고구마 줄기로 허기를 채우고 학교 끝나면 논두렁에 올라가 연탄재를 주워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 모두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형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집을 나갔고 누나들은 시집을 갔습니다. 집안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부모님은 농사일로 허리가 굽어가기만 했어요. 어머니는 늘 한숨을 쉬셨습니다. 밥상에 올릴 반찬이 없어서 아이들 겨울옷을 마련할 돈이 없어서 그냥 모든 게 부족해서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품팔이를 하셨지만 벌어오는 돈으로는 8식구가 먹고 살기 빠듯했습니다. 가끔 동네 부잣집에서 잔치라도 하면 음식 찌꺼기를 얻어와 그게 그날의 가장 큰 반찬이 되곤 했어요. 20살이 되던 해 더는 시골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안양에 있는 공장 기숙사로 들어갔고 매일같이 쇳가루 날리는 기계 옆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날에도 단 하루도 쉰 적 없이 일을 했습니다. 기숙사 방은 8명이 함께 쓰는 곳이었는데 밤이면 코 고는 소리, 이를 가는 소리로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어요.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돼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고향에서 굶던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월급날이면 고향에 보낼 용돈을 빼고 나면 손에 남는 건 정말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언젠가는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이런 기숙사가 아닌 제대로 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동료들과 퇴근 후 소주 한 잔 마시며 고향 이야기를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렇게 몇 해를 보내던 23 어느 날 시장 옷가게 앞을 지나던 중 단정한 머리카락에 눈웃음이 예쁜 여인을 처음 봤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자신도 여동생들 학비 벌겠다고 새벽마다 물건을 떼다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분 참 대단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새벽 5시면 일어나서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떼다가 지방으로 팔러 다녔거든요. 손이 꽁꽁 얼어도 물건을 들고 지하철을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가난한 처지끼리 마음이 통했고 그해 겨울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식장도 없었어요. 동네 회관에서 국수 한 그릇씩 대접하고 사진 몇 장 찍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객도 각자 직장 동료 몇 명과 가족들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이제 둘이서 힘을 합쳐 살아가면 된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신혼집은 반지하 원룸이었는데 화장실도 밖에 있고 곰팡이 냄새가 심했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공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첫 해에 딸을 낳고 셋째 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루벌이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공장 일을 그만두고 조그만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못, 망치, 페인트, 절연 테이프 손에 잡히는 대로 팔면서 시장 상인들과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손님이 한두 명 오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물건값도 다른 곳보다 조금씩 깎아줬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손님이 거의 없어서 하루 매출이 몇천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 날이면 집에 가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단골이 늘고 얼굴이 알려지며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성실하게 장사하다 보니 동네 전기공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작은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일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장사하면서도 아이들 공부에 열성을 쏟았습니다. 새 옷 한 벌 사입지 못하고 애들 교복, 학원비 대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겨울에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고 입김나는 방에서 온 가족이 찜질방처럼 이불을 덮고 잤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밤늦게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는 공부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꼭 대학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딸아이 손을 잡고 구구단을 외우게 하고 아들한테는 일기 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참고서 한 권 사주는 것도 고민이 될 정도로 빠듯했지만 아이들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희생 끝에 딸은 서울 사범대에 합격했고 아들은 군 제대 후 공무원 시험에 붙어 구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용장 들고 들어오던 아들의 얼굴을 본 날 아내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고생 끝났구나.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길고 긴 터널을 지나온 기분이었어요. 20살에 시골 떠나 서울 와서 30년 넘게 악착같이 살아온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안정된 직장을 가졌으니 우리도 조금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들이 결혼하던 날 신부 입장할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진수가 이제 진짜 다 컸구나. 며느리는 말수가 적었지만 예의는 바른 편이었고 처음 몇 해는 명절마다 찾아와 선물도 챙겼습니다. 며느리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똑똑한 아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인사성은 밝았고 저희 부부를 어르신이라고 부르며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큰 무리한 요구 없이 소박하게 치르자고 해서 고마웠어요. 신혼 초기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손수 만든 전을 가져와서 시아버지 좋아하시는 거라며 내놓곤 했어요.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들고 와서 촛불을 켜주고 아내 어깨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3년 차쯤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점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우리와 대화할 때도 시큰둥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명절에 와도 예전처럼 부엌일을 거들지 않고 거실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선물도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고른 게 아니라 대충 백화점에서 산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저희 취향을 물어보고 고민해서 사온 티가 났는데 나중에는 그냥 무난한 걸로 하나씩 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보면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러다 점점 연락이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게 2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치는 정도가 되었어요. 처음엔 일 때문에 바쁜가 보다 했고 요즘 세상 다 그런 거라며 이해했습니다. 아내는 가끔 전화 한번 해볼까 물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우리가 괜히 부담 줄까봐 그래 지들끼리 잘 살겠지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자식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들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전화 통화를 해도 업무적인 얘기만 하고 금세 끊으려 하더라고요. 아버지 몸은 어떠세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죠? 이런 안부 인사는 하지만 그 이상 깊은 대화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장 생활 힘든 일이나 고민거리도 털어놓곤 했는데 말이에요. 이웃 사람들이 손자 손녀 얘기를 할 때면 괜히 초라해졌어요. 김 사장 댁은 손자가 매주 와서 할아버지랑 바둑도 두고 그런다는데 우리는 손자 얼굴 보는 것도 몇 달에 한 번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성공한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며느리의 SNS를 아내가 우연히 보게 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 먹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들이 가득했는데 정작 시댁 식구들과 찍은 사진은 명절 때 의무적으로 찍은 것 몇 장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보고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시대가 변했다는 걸 인정했어요. 옛날처럼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살 필요도 없고 자주 안부 전화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연락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게 부모의 역할도 기대도 줄여가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칠순 되셨잖아요. 저희가 여행 보내드리려 해요. 유럽으로 일주일 정도, 호텔이랑 비행기표 다 예약했어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데를 가도 돼?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저도 설렘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유럽이라는 곳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곳이었는데 우리가 직접 갈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은 자세한 일정까지 다 짜놨다고 했습니다. 파리 3일, 로마 3일, 그리고 마지막에 스위스도 들를 수 있다고 했어요. 호텔도 좋은 곳으로 예약했고 가이드도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정말 꿈만 같아. 여행용 가방도 없는데 어떡하지? 여권 사진은 어디서 찍어? 그런 걱정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해외여행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유럽을 간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여행 계획서를 들고 왔어요. A4 용지 여러 장에 날짜별로 어디를 가고 뭘 보고 어디서 먹을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정리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여권과 안내서, 유로화를 건네는 아들의 손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가서 사진 많이 찍으세요. 칠순 기념으로 며느리가 앨범을 만들어준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역시 우리 자식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거구나.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들이 많이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 출국장으로 들어서면서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우리 가족 사이를 끊어버리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가족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드디어 우리도 해외여행을 하는구나 싶어 마음이 벅찼습니다. 유럽 땅을 처음 밟은 날 공항의 공기부터 낯설고 설레었습니다. 비행기를 오래 타서 몸이 무겁긴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너무 이국적이라 피곤한 줄도 모르고 둘러보았습니다. 건물들이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높은 건물 대신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 즐비하고 길거리 풍경도 마치 영화 속 같았습니다. 아들은 렌터카를 예약했고 며느리는 미리 짜온 여행 일정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첫날은 파리 시내 투어, 둘째 날은 루브르 박물관과 에펠탑,
그 다음은 고속열차 타고 로마로 넘어가는 일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여기는 꼭 가봐야 할 곳이고 여기서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설명해 줬어요. 일정표는 빽빽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아내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런 여행은 처음이니까 젊은 사람들이 계획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호텔도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한 침대에 넓은 욕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 시내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아내는 화장실에 있는 어메니티들을 하나하나 구경하며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호텔에 우리가 묵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어요. 처음 이틀은 좋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처음 먹어보는 파스타에 놀라고 함께 걷는 거리에서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평생 사진으로만 보던 곳에서 우리가 직접 서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도 웃는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사진을 자주 찍어 SNS에 올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땐 그것조차 즐거워 보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유명한 그림들을 실제로 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프랑스 전통 음식점에 갔어요. 메뉴판을 읽을 수 없어서 아들이 주문을 대신 해줬는데 나온 음식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달팽이 요리도 먹어보고 와인도 조금 마셔봤어요. 아내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 편인데 그날은 분위기에 취해서 한잔 하더라고요. 둘째 날에도 일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텔 조식을 먹고 센강을 따라 걸으며 구경하고 오후에는 쇼핑가에서 기념품도 샀어요. 며느리가 이것저것 추천해줘서 작은 선물들을 몇 개 샀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부터 몸이 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걸어서 그런지 다리가 묵직하고 허리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그래도 힘들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올지 모르니까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셋째 날 로마로 이동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다리가 무겁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하루 종일 걸어다닌 탓에 무릎이 욱신거리고 발바닥이 땅을 디딜 때마다 찌릿거렸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은 좀 나았는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또 걷기 시작하니까 힘들었어요. 아내도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 하지만 일정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쇼핑몰. 아들은 시간에 쫓기듯 우리를 재촉했고 며느리는 이미 다음 장소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정말 감탄했어요. 2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아직도 이렇게 웅장하게 서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서 다 둘러보지는 못했어요. 다른 관광객들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쌩쌩 잘 다니는데 우리만 뒤처지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트레비 분수에서는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우리 사진을 찍어주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 괜히 뿌듯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로마의 한 쇼핑몰에 도착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못 걷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이 휘청이며 주저앉았고 아내가 놀라 부축했습니다. 진짜 한계였어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걸어 다녔는데 70이 넘은 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진수야, 아빠 좀 쉬어야겠다. 그 말에 아들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린 쇼핑하고 올게요.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은 우리를 남긴 채 쇼핑몰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순간 멍해졌습니다. 방금 뭐가 지나간 거야? 아내는 말을 잃고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쇼핑몰 한가운데 우리는 낯선 언어 속에 둘만 남겨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탈리아어로 대화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 참 화려한 쇼핑몰이었어요.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하고 젊은 사람들이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과 동떨어진 채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마치 장식품처럼 말이에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다. 나는 천천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행 온 게 맞긴 한 걸까? 아내는 대답 대신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울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여행을 온 게 아니라 그들의 여행에 우리를 끼워 넣은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우리는 이탈리아어를 할 줄도 모르고 길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이 지나가다가 도와주셔서 대사관에 연락하고 근처 교민회에 도움을 청해 겨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택시를 불러주고 호텔 주소를 기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이 연락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 아내와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돌아와서도 아들과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밤이 되어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싸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일 비행기표 새로 끊자. 더는 안 되겠어. 이건 여행이 아니야.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애들도 젊고 몰라서 그런 거겠지라며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우리를 쇼핑몰에 버려두고 연락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가족이라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바꾸는데 추가 요금이 꽤 나왔지만 상관없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에도 아들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 후로도 아들과 며느리에게선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생각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부모를 외국에 두고 연락도 안 하다니.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여행에 끼어들었을 뿐이다. 주인공은 아니었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툭 하고 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귀국한 날 비행기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여행에서 돌아온 기쁨도 무사히 집에 왔다는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가슴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얹힌 것 같았고 아내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낯익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집에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여행에서 돌아온 기쁨에 이것저것 정리하고 사진도 현상해서 앨범에 붙이고 그랬을 텐데 그런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유럽 여행 전에 사둔 반찬들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여행 가기 전에는 그렇게 설레었는데 돌아와서는 이런 기분일 줄 몰랐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등기권리증을 꺼내보았습니다. 이 집, 원래는 진수 주려고 했었지.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 집에서 살라고 했었는데 아들이 신혼집을 따로 구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었죠. 하지만 그 다음 생각은 진수가 우리를 버렸는데
내가 왜 이걸 남겨주려 했을까였습니다. 로마 쇼핑몰에서 우리를 버리고 간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차가운 표정과 무관심한 태도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며칠 후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한 달도 안 돼 매매가 성사되었습니다. 평수도 넓고 위치도 좋은 아파트라 금방 팔렸어요. 등기 이전까지 마치 숨을 죽이듯 살았고 짐을 싸면서 수십 년간 모아온 사진첩, 편지, 졸업장, 기념품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아들 어릴 때 그린 그림, 딸의 상장들,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추억들을 보며 뭉클해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지나간 일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낡은 종이들에서 나는 냄새조차 이젠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가져갈까? 아니, 그냥 버려. 그렇게 말하며 우리는 조금씩 과거를 지워나갔습니다. 아들 결혼식 사진도 몇 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렸어요. 그때는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이 갑자기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새로운 집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방 2개에 마당 하나 복잡한 아파트 대신 조용한 이웃과 흙냄새 나는 정원이 있는 집으로 옮겼습니다. 집값도 기존 아파트의 절반 정도였어서 차액은 따로 저축해뒀어요. 이사한 다음 날 아내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집 너무 조용하다.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말 조용했어요. 아파트에서는 위아래 층 소음이나 엘리베이터 소리, 복도에서 나는 소리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부부 유럽 여행 인생샷 대방출 해시태그 속엔 사랑꾼 오빠랑 함께 로마에서 데이트 우리는 없었습니다. 사진 속 어디에도 우리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 관광지에서 찍은 셀카, 쇼핑한 물건들을 자랑하는 사진들만 가득했어요. 마치 신혼여행을 다시 간 것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걸 본 아내는 그저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다 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린 개들 사이에 눈치 없이 끼어든 노인네들이었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칠순 기념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를 데려갔지만 실제로는 자기들만의 여행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냥 거추장스러운 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남은 예금 일부는 지역복지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노인분들께 전동 휠체어랑 난방비 지원에 쓰겠습니다. 직원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행복한 거지.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진정한 행복이지. 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모은 돈이지만 이렇게 쓰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우리가 이사간 사실을 몰랐고 원래 살던 집 앞에 찾아왔다가 짐이 다 빠진 걸 보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우리가 이사간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세요? 집 팔았다는 게 진짜예요. 응, 팔았다. 왜요? 아무 상의도 없이 갑자기? 내가 내 집 파는데 왜 너희랑 상의해야 하니? 이 집은 원래 너 줄 생각이었지만 로마에서 우릴 쇼핑몰에 내버려 두고 간 그 순간 그 자격은 없어졌어. 그 뒤로 아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예민하게 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태도를 보니 정말 우리가 잘한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내 핸드폰 연락처에서 아들 번호를 지웠습니다. 아들 결혼식 사진도 꺼내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계속된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나는 그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단층 집에서 봄이면 꽃을 심고 여름이면 상추와 고추를 따먹으며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수십 년 살던 동네를 떠나니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새로운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어색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이사 왔다고 하니까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식들은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갔어요. 아침이면 아내와 나란히 걸어서 근처 공원까지 산책을 갑니다. 예전엔 출근 전 5분도 못 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손 꼭 잡고 천천히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는 다른 노부부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하다는 분도 있고 명절에만 얼굴 보는 게 전부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서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목공을 가르치고 아내는 노인정에서 다도와 꽃꽂이를 배웁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없고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우리 둘만의 평온한 일상입니다. 목공을 배우러 오는 아이들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간단한 연필꽂이나 책받침을 만들면서 신기해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게 진짜 보람 있는 일이구나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아내도 노인정에서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어요. 우리는 법을 배우고 꽃꽂이도 익히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같이 배우는 할머니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워해요. 예전에는 자식들 일로만 머리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가끔 텔레비전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웃으며 얘기하는 장면이 나올 때면 마음이 살짝 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혼자 중얼거립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젠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금세 채널을 돌리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요. 이웃 할머니 중에 아들이 매주 와서 안부 묻고 가는 분이 있어요. 처음엔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른 거겠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 아이가 선택한 삶을 존중해주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식에게 매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서로에게 불편한 일일 뿐입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려던 재산은 이제 우리 둘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주는 데 쓰였습니다. 그게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걸 요즘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우리가 기부한 돈으로 휠체어를 받은 할머니를 봤는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식들에게 줄 돈을 이렇게 쓰는 게 훨씬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한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고생해서 번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면서도 뿌듯했어요. 우리는 늦게서야 진짜 삶이 뭔지를 배우는 중입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내 사람, 아내와 함께 웃고 울고 살아가는 일. 그게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부모도 자신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다 크고 독립했으면 이제는 우리 시간을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가족이 소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 부모님과 오랜 시간 연락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내보시길 권합니다.
비싼 선물도 고급 여행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안부 한마디 잘 계세요. 그 말이 부모에겐 가장 큰 위안입니다. 정말 그래요.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명절에 얼굴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거창한 효도보다는 작은 관심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 억울한 감정, 그 모든 걸 안고 살아오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자식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건강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락을 끊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